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0월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시장이 참 뜨끈뜨끈했었는데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약세장을 견뎌내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점도 새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19,000달러 초중반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시장을 나름 좀 제대로 해왔던 분석가들 가운데 이 조만간 강세 반전이 확연하게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토버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만 11월 랠리는 정말 가능한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전망은 이제 데이터적으로도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10월 미국의 제조업 PMI가 공개됐는데 이게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2년 4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PMI 역시 더 떨어지면서 위축세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50 아래라는 것은 경기 위축 국면이라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 연준은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다가도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차하면 경기 침체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만 내리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의 임대료가 월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단 표면적으로는 줄이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기 때문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애플의 실적입니다. 전망치는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엇보다 최근 공개된 아이폰 14가 이 3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근 증시와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증시가 살아야 그런 흐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잘 챙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권 이슈는 정말 첨예하게 또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리 겐슬러,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는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중화 상태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내가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동시에 CFTC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SEC와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참 골 때리는 것은 지금 리플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더리움은 비증권, 그러니까 상품인데 리플은 왜 증권이냐, 니들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인 만큼 어쩌면 SEC의 스텝 한 번 더 꼬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약세장의 흐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강세장일 때는 이런저런 호재들이 더해지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킬 때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같은 때는 뒤지고 또 뒤지고 그렇게 또 뒤져도 그렇게 쥐어짜야 영상 하나 분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스스로도 기운이 좀 많이 빠지고 그만큼 간단치 않은 시장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독자분들 대부분 비슷한 마음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모든 시장은 항상 이 사이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또한 지나가고 있고 거의 절정의 순간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의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는 밋밋합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19,000달러 초중반에 머물면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10,000달러 폭락의 전조인지 30,000달러 랠리를 위한 힘 모으기인지 여러모로 관심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빠지면서 41% 중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둘러싼 분석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은 2주에서 3주 안에 의미 있는 돌파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이게 위쪽을 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3만 달러까지는 가게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일간 차트 기준으로 이 상단 저항선 돌파가 이틀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리테스트하면서 지지선으로 전환을 한 뒤에 랠리를 하게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전망으로는 2만 1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10,000달러 폭락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짧은 멘트를 날렸는데 함께 공유한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폭락을 한 뒤에 바닥과 저항 테스트를 한 구간이 대략 마이너스 50% 안쪽이었는데 2015년에는 마이너스 49%, 2019년에는 마이너스 48% 수준, 그리고 지금이 마이너스 45%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더 빠져서 10,000달러로 갈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도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캔들의 상단 저항은 이번에 뚫고 올라온 상태이고 이걸 지난해 전고점 달성 이후에 만들어진 이 상단 저항선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딱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를 잘 지지받으면 반등세를 보여줄 거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진짜 이걸 보면 1년 내내 저항 맞고 하락했던 걸 바라볼 수 있고 또 저 캔들들 사이사이에 우리의 엄청났던 감정선들이 또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연준이 결국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데이터들이 하나둘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미국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동시에 또 50 아래로 빠졌는데 이건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경기 위축의 기준점이 되는 게 50이고 50 아래로 빠지면서 경기 위축세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업 PMI 역시 46.6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위축세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둔화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경기 침체 가능성과 우려를 더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국 연준은 이 지수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다가도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침체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미국의 주택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된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등장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정리한 월간 상황표를 보면 5월과 6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감소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경제가 안정화되어서 임대료 지출이 낮아진 게 아니라 임대료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혼자 집을 빌리기 어려운 청년층이 다시 부모와 함께 사는 걸 선택하거나 친구 또 동료들과 함께 머물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서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는 바라보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치적으로 드러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강도 금리 인상 국면에도 브레이크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 나름의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것은 슈퍼위크로도 불리는 이번 주 이 빅테크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단연 애플입니다.
팩트셋 데이터를 보면 애플의 3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887억 달러이고 주당 순이익은 1.27달러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4%, 주당 순이익은 2.4% 증가했을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인데, 특히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4가 이 3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는 27일에 이루어지고 마소와 구글은 25일, 메타가 26일, 아마존 27일. 이번 주는 이렇게 말 그대로 빅테크 실적 주간입니다. 어느 방향이 됐든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 결정타를 날릴 수밖에 없는, 날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권 논란은 참 재미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또 리플 소송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빵을 날린 건 CFTC 위원장이었습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이더리움의 증권 분류 여부를 놓고 SEC와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멘트를 하면서 규제권 논란 상황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갠슬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SEC와 CFTC 모두 금융안전감독위원회 소속의 규제기관들이다. 또 이 위원회는 의회 소속으로 결국 암호화폐 현물 규제 권한에 대한 경계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갠슬러가 여기저기서 개인 주장 떠들 일이 아니라 의회에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다행스럽게도 의회에서는 규제 주무부서로서 CFTC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 증권성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리플 소송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규제권 밥그릇 논란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게리 갠슬러,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는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중화 상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하지만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일부 중개자에 상당히 집중돼 있다. 자금과 권한이 집중돼 있거나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 말은 멍하니 듣고 있으면 그럴싸하기도 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항상 이 구체적인 근거, 기준 이런 것들이 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 털어서 먹고 사는 인간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래에셋이 트위터 인수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소식도 국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받았는데, 확실히 트위터에서는 뭔가 벌어지려나 봅니다. 트위터가 암호화폐 입출금 지원 원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13만 명 넘는 팔로워를 가진 나름 테크 인플루언서로 평가받기도 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제인 만춘 웡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게 얼핏 봐도 좀 그럴싸한 것은 이미 트위터는 지난해 비트코인 팁 기능을 출시했고 올해 초에 이더리움 옵션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미 NFT를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할 수 있는 웹3 기능 역시 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웹3 시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플랫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또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건 역시 이런 방향성에서 바라보면 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미래에셋의 이번 트위터 투자가 다소 뜬금포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암호화폐 상품 개발과 출시에 엄청 적극적으로 뛰어든 곳입니다. 지난해 4월에 이미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투자 상품 출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상황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도 가장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곳, 단연 미래에셋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세의 흐름은 아직 다소 많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늘상 그렇듯 흐름의 반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온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를 강세장에 대한 준비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